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경제를 알아야 북한이 보인다. 오늘은 북한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북한은 독재국가죠. 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경제는 정치 아래에 있으니 경제보다는 정치를 아는 게 북한을 이해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북한 정치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뭐 우리나라 분들처럼 네. 북한의 전문가들도 없죠. 거의 평생을 북한을 하늘 아래서 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식, 정보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를 아는 것도 좋은데 꼭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좀 살펴볼 때가 많다.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진전이 됐고요. 미래를 보면 이런 게 아마도 정치도 좀 바꾸지 않을까. 정치가 바뀌는 계기가 경제에서부터 싹 트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경제를 보면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그러면 북한은 경제가 좀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북한 경제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것과 또 모르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먼저 좀 독재 얘기, 또 시장 경제 얘기 이런 것부터 말 타래를 풀어가고 싶은데요. 북한 독재 사회죠. 독재 정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통 경제는 정치 제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는 것이 어떤 경제 제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정치 제도가 있어야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예를 들면 정치에서는 시장 경제를 옹호하지 않는 정치, 예를 들면 뭐 독재라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 집단이 뭐 권력을 잡고 있는 사회라든지 뭐 실제 왕이 지배하는 사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말로 우리 시장 경제 할 거야 이렇게 해도 실제 시장 경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북한은 다 아시다시피 시작부터,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를 세울 때부터 우리는 독재를 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노동계급의 이익, 노동계급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대변하고 뭐 예를 들면 자본가 계급의 이해, 이런 거 우리는 생각 없다. 이런 건 배척해버리니까 우리는 노동계급 독재 정치를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김일성이 개인 권력을 완전히 이제 노동당에서 잡고 나서는 수령 유일 지배 체제, 수령 독재 이런 1인 독재를 시작을 했고 또 그의 아들 김정일 때는 또 성군 정치, 군대를 앞세우는 괴상한 독재를 정말 힘들었어요.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손자 김정은 시대에는 뭐 말로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가겠다, 다시 당 중심으로 독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몇 가지 이제 국가기구 명칭 간판을 갖고 달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1인 독재, 그 다음에 노동당을 앞세우는 또 뭐 군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실질적인 1인 독재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경제가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다 똑같냐? 제가 오랫동안 북한 경제를 관심 있게 지켜본 결과로는 북한 정부, 노동당이 하는 말과 실제 돌아가는 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북한도 그런 경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뭐 1990년대 북한 경제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이건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죠. 네. 이제 우리 강 기자님 같은 분들이 많은 얘기, 글 이런 걸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고, 한국 분들도 뭐 고난의 행군 이런 단어 정도는 그렇죠. 네. 너무 유명한 말이 돼서 네. 요즘에는 무슨 초등학생들도 가끔 고난이라는 말을 그렇죠. 쓰더라고요. 예, 그런 말 듣고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90년대 얘기를 잠시 회고를 하자면, 이제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다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쫄딱 뭐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이 특정 기간에 특정 원인으로 굶어 죽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 인민들, 북한 주민들이 당도 믿을 수 없고, 국가도 믿을 수 없고, 네. 지도자도 너무 진짜 멀리 있고, 자력경쟁을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냥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제 진정한 의미의 주체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민들의 그런 진정한 의미의 자력갱생, 이런 노력들이 시작이 되면서 간단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남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교환할 거, 팔 게 있나 없나, 그런 걸 이제 두리번 살피기 시작했고, 만약에 없으면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떼개밭을 일구고 거기에 옥수수를 심고, 또 산을 뒤져서 약초를 캐고, 다 이제 20년 전에 다 하셨던 일이죠. 그래서 돈이 되는 거면 무슨 노동이든 어떤 활동이든 다 하겠다. 이제 이런 개인들의 활동이 모아지게 되면서, 이런 게 이제 경제용어로 말하는 거래, 상거래, 장사, 그러면서 이제 흔히 시장경제,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들이 북한 사회에서도 이제 싹트게 되었고, 그런 흐름들이 쭉 밀고 올라가면서 2004년에는 이제 종합시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이제 허용한 것이죠.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북한은 국가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독재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경제도 이제 자기들이 다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랬는데, 그 국가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 국가가 다 이렇게 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따르라. 따르면 먹는 거, 집, 이런 것 정도는 책임져 주겠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북한 체제의 약속이죠. 권력과 인민들 간의,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약속이었는데, 이걸 자기들이 먼저 못 지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종합시장을 좀 허용한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현재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이제 북한 경제를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취재도 해오고 있고, 실제 제가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시점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난행군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고난이 아무리 없는 그 국가 쌀떡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에 그렇게 단절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배급을 정말 한순간에 끊어버렸어요. 92년 6월에 한번 살짝 조금 주고, 9월에 가면서 9월 배급을 몇 그램씩 이렇게 주면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싹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부터 쭉 이제 배급이 거의 뭐 유명무실화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국고가 이제 식량을 올해 쌀농사를 해서 올해 이제 배급을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 3년은 묵혀둬뒀다가 이렇게 배급을 풀어줬었는데, 그게 아마 고난행군이 95년도에 시작이 됐다면 이미 국고 바닥은 90년대 초반부터 난 거가 맞다고. 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분석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북쪽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해답은 독재라는
시스템 안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독재라는 건 나 혼자, 홀로독 있을제, 나 혼자 있다. 결정하는 나 혼자 있다. 너희들 오지 마. 이제 이런 건데, 조선시대 때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또 책을 보면, 그렇죠. 신하들하고 토론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신하들이 공동결정을 요구합니다. 또 어떤 거는 그래 당신이 왕이니까 직접 하시오. 이렇게 물러서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이런 게 주로 세금 문제였죠. 세금이나 국방의 의무 때 양반 너희들이 있고 부담해라. 이런 거는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독재도 권력이 100이라고 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90을 갖고 나머지 사람이 10을 나눠 갖는 것도 독재입니다. 이제 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수학적인 계산으로 51을 혼자 갖고 49를 나머지가 나눠 가져도 그것도 독재죠. 예를 들면 저는 중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거기 최고 국가 주석 당 총서기가 100을 다 갖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갖는 거지 몽땅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 독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계급의 독재로 시작해서 자 그걸 잘 하려다 보니까 노동당이 뭐 옆에 뭐 청구당도 있고 뭐 조선민주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당이 있지만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우리 노동당이만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당독제가 됐고 당에서 이제 수뇌부들이 뭐 반종파 투쟁이다, 권력 투쟁이다 이런 일을 다 거치면서 72년 이제 헌법 개정 때는 명실상부 김일성 1인이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체계가 됐죠. 1인 독재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에게 권력이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능한 다 쭉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출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옛날 조선시대 왕은 게을러서라도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렇죠.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력욕이 집요한 사람이라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밑에 있는 권력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결과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면 애당초 인민들은 아예 권한이 하나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고 이제 하급 간부, 중급 간부, 고급 간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위로 그냥 블랙홀처럼 쭉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사사로운 권한도 다 빨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표현을 하자면 이 안에는 진공상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고가 안 되죠. 내 책임이 아닌데 뭐하러 보고합니까? 그렇죠. 관심을 갖지 않게 되죠. 그리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고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런 거예요. 권한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답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인 시급한 식량 문제, 국가의 쌀창고가 계속 비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묻지 않으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결국은 그런 정보 보고 공유의 공백 상태가 백성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다음 한참 후에 저는 또 이 시점에 또 궁금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사실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막 대폭 망하면서 북한도 동시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예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소련이라든가 이렇게 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뭘 가져다 쓴 차관이라고 하죠. 그걸 갚지 못한 상태에서 저걸 그 고난행군을 맡게 됐는지 아니면 그걸 갚아주다 보니까 고난행군을 맡게 됐는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북한 정부가 노동당에 사실은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떤 학자들이나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과장되게 옹호해줘서 마치 이제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퍼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사회주의 경제 블럭이라고 해서 큰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구상무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물 교환하는 무역을 해요. 기억을 하실 텐데 평양에 처음 지하철이 깔리고 무게도 전차가 깔리고 그게 각 대도시에 퍼질 때 또 실제 이제 북한의 많은 그 기관차들이 체코에서 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체코한테 무역을 하는데 요즘처럼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체코가 그렇게 낡은 철도 중고 철 기관차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북한도 대가로 뭐 식량을 준다든지 인력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물 교환하는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소련 아래에 있는 사회주의권의 무역 방식인데 그런 사회주의 친구들이 다 망하고 나니까 북한이 나홀로 남아서 도움을 못 받아서 무너졌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는 설명이 되지만 북한 경제가 악화된 측면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까지 간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기 농사로 1년에 거의 뭐 400만 톤 정도의 먹거리를 생산을 하는 나라였잖아요. 기본 농업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게 뭐 우리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체질화되어 있고 경제 제도화되어 있고 또 그런 중요성 때문에 김일성이 북한이라는 국가를 건설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토지개혁. 네, 토지를 협동화 국유제로 만들고 거의 600만에 가까운 농업 인구를 다 협동농장 안에 집어넣는 이런 개혁을 한국전쟁 이후 굉장히 집요하게 해서 빨리 끝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어요. 사회주의가 망하기 전에 사회주의 블록에 있었던 폴란드라는 나라가 동유럽에 있습니다. 북한 말로 이제 폴자크라고 했던가, 볼스카요 북한 말로. 그 나라가 이제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농업이 아주 거기도 농업 국가에서 원래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2차 대전 때 맨날 독일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서러움을 좀 우리 민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농업 국가였던 폴란드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그 체제가 망하기 전에 1990년까지 자영업, 자영농,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갖고 농사짓는 비중이 개인농 60%가 넘었어요. 협동농장을 했지만 절반 이상은 개인이 개인 땅에서 농사를 하고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협동농장 가서 농사를 하고 그래서 전체 농업 생산량 중에 60%가 꾸준히 개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북한은 이미 1960년대에 농업 협동화를 완료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때 개인 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전체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말하는 토지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땅 자기들이 잡아놓은 땅의 90%는 협동농장으로 나머지 10%는 국영농장으로 그래서 개인 토지가 0이에요. 0. 그걸 자기들이 자랑했어요. 63년도부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사회주의화에 도달했다. 곧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이제 자기들이 자랑을 했으니 뭐 과장은 아니겠죠.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인농을 없앴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민공사라고 해서 그 동네에 사는 농민들끼리 그 농업회사를 만드는 거죠. 인민공사라는 게 이제 농업회사입니다. 공동회사. 거기에다 자기 땅이나 생산소 뭐 다 넣고 잡아 넣고 공동으로 소유해서 공동으로 짓고 공동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79년부터 이제 등소평이 하겠다고 말을 했고 83년도 수확량부터 자급자족이 달성이 이제 굶는 게 없어져요.
인민공사에 소속된 농민들이 다 먹을 게 해결이 돼버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처럼 사회주의권도 완벽하게 0% 농지 사유화, 농업 사유화를 0%로 만든, 이렇게 질식시키도록 만든 제도는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데서 농업 생산력이, 생산성이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는 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증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것과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권력이 위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누구도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보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미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김정일이 후계자로 올라선 때부터 딱 20년 동안, 20년이 지나니까 노동당 간부들이 완전히 체질이 바뀐 거죠. 네. 더군다나 김일성이 이제 죽었을 때 94년도에 죽고 나서의 그 혼란과 공백이 동시에 오면서 사실은 노동당이 그냥 유명무실한. 네. 실제 이제 북한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동화를 해가지고 원래 개인 농이었잖아요. 이제 땅을 다 일제 네, 그렇죠. 치하에 땅을 뺏어서 농민들한테 다 무상으로 돌려줬다가 그걸 제 생각에는 47년도에 다시 한 것 같아요. 네, 47년도에 협동화를 하면서 이제 다 이제 곳곳에 협동 농장을 다 이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47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 협동화를 고집하는 그 이유가 오직 조직적인 그런 체제에 사람들을 묶어 세우려고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농사를 엄청 많이 잘 지었잖아요. 어쩌다 받은 내 땅이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농을 줘서 농사가 잘 된 거랑 협동화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큰 실리는 없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죠. 네, 그런 걸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바꾸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독재하고 좀 연관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되면 사실 이 가정을 공감을 못하고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독재를 그렇게 오래 겪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는 과거 군인들이 정치를 하고 군인들이 구타타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3명, 4명의 대통령, 3명의 대통령이 그 시절을 겪었고 그때 쌓인 문제를 지금도 아직 못 풀고 있어서 이제 사회적 대립이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그런 뭐 군사 독재 또는 사회주의의 악영향 이런 걸 겪었던 나라들은 그 독재를 훨씬 더 지독하게 겪거나 오래 겪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독재를 뭐 길게 잡으면 한 30년, 짧게 잡으면 20년 이 정도를 겪었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1987년 이후에는 그런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10년, 15년, 20년 이 앞에서는 사실은 한국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 국가였죠. 그렇죠. 네. 완벽한 국가는 아니고 부족한 게 있고 여전히 개선을 해야 되지만 다른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200개 국가에서 뭐 10% 안에 들면 그렇죠. 10등 안에 들면 공부 잘해야 한다고 그렇죠. 말해줘야죠. 이제 그렇죠. 너 왜 1등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야박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집요하게 독재가 숨막히게 진행이 됐을 때 그 사회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재가 의도적으로 기획되고 평가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지 단 한 번도 이게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제에서의 변화는 1990년대 그 많은 분들이 굶어 죽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 바닥을 치면서 생긴 효과지 북한 정내에서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이
원했던 거, 네. 그들이 희망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사실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정말 끊임없이 이런 시장경제 요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네, 너무 90년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좀 자기 체제를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지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이제 종합시장에도 서명도 하고 뭐 그랬지만 종합시장 만들어라 서명한 다음에 1년 만에 김정일이 했던 게 뭐냐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5년 10월인데 그때가 조선노동당 창건 50주년이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드디어 배급제로 돌아간다. 다 출근하라. 장사 같은 거 하지 말라. 장사 같은 거는 옛날 농민시장 진짜 장마당 시절처럼 밤에 이제 여름에 해 길어졌을 때 가서 뭐 생활 필수품이나 좀 사고 팔고 텃밭에서 부업지에서 나온 거나 뭐 사고 팔 농민들만 해라. 농민들은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장을 만들어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없애고 다시 국가가 모든 개인을 다 통제하는 완벽한 통제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시도를 김정일은 2004년, 5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죽을 때 그렇게 나라꼴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뭐 시장에서 마음대로 장사하고 국가가 백을 못 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건 자치잖아요, 자치. 자유잖아요. 이런 풍조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의 북한의 모습을 사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살아있던 그 집권 후반기 때 그때 북한 시장화가 굉장히 많이 촉진이 됐는데 그거는 김정일이 그걸 허용해주고 용인해줘서가 아니라 김정일은 그걸 계속 누르려고 했는데 하지만 1990년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죽었고 또 북한이 국가 통제를 할 만큼의 국가 여력이 회복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제 자꾸 밀려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은 좀 태도가 바뀌었죠.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북한 사회가, 북한이라는 국가가 경제 분야, 이 시장 원리 분야에서부터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변화를 겪어왔고 그러한 변화는 이제 북한 사회를 더 이상 1990년대식으로 좀 상상하거나 곧 망해버릴 갑자기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떨쳐 일어나서 무슨 북한 체제가 한 번에 무너질 것처럼 그런 사회과학에 있어서 비합리성을 놓고 북한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좀 멈추자. 사실은 북한이 못 산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식인데 흔히 하는 말로 진보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보수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보 계신 분들은 그런 거죠. 너무 못 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돈 풀어서. 이런 얘기를 뭐 좋아하시는 것 같고 보수에 계신 분들 너무 못 산다. 근데 지난 20년간 많이 도와줘도 너무 못 산다는 거 무슨 말인가? 도와줘도 소용이 아마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냐면 못 산다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이 변했어요. 잘 살진 않죠. 그렇죠. 북한이 여전히 않지만. 이제 뭐 우리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이머징 컨트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다, 경제가 막 뜨고 있는 나라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과거 개념에서 뭐 개발도상국, 뭐 디벨로핑 컨트리 이런 말도 거기도 못 들어옵니다. 그 축에. 그렇죠. 뭘 따져도 아직은 세계 100등 밖에 있어요. 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글을 못 읽는 사칙연산을 못하는 학생과 그죠? 2차 방정식을 거의 못 푸는 학생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글을 못 읽는 학생과 그렇죠. 받아쓰기를 많이 틀리는 학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수준을 그런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도 자꾸 북한 수준이 뭐 글도 못 읽는 수준, 사칙연산도 구구단도 못 외우는 수준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데 큰 판단착오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면 북한은 못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한국에 뭔가 바라는 게, 김정은이 뭔가 바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그렇죠. 겁니다. 한국 네. 정부가 북한한테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쌀 지원도 하겠다. 그렇죠? 농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뭄이 온 것 같은데, 쌀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안 받겠다. 네.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방역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 날 김여정이 직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1년 전에는 우리 대통령 앞에서 깍듯이 인사를 하던 그렇죠. 그 김여정이 제가 뭐 여기서 말을 옮기기도 민망한 그런 표현들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썼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진하게 북한이 못 살아. 뭐 좀 주면 좋아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정일 때 북한은 그게 아쉬워라도 조금 받았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요. 뒤집어서 말해서 그러면은 북한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대북 제재 열심히 뭐 감시도 하고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망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도 못된 체제, 또 못된 지도자, 못된 간부들이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나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쉽게 밑동이 흔들리는 그런 기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북한이 그동안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제 생활, 지금하고 보게 되면 생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전에 지금 북한이 저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건 왜냐면 사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바닥의 수준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겪었던 90년대 경제난에 비해서는 엄청 비약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찍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북한 사회의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10년 동안 시장도 단속하지 않고 또 개인 이제 투자자도 이제 뭐 창출해내고 이럴 정도로 북한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요소요소 조금씩 이제 보이는 이런 변화를 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몇 가지 확인 삼아 통계를 좀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CIA 엄청 유명한 곳이죠. CIA가 월드 팩트북이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현황을 나타내는 정보를 매년 책을 내요. 뭐 자기들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CIA가 써낸 책에 북한을 미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과장해서 막 좋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CIA 팩트북을 보면 뭐 2016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1인당 연간 GDP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이 1인당 계산을 하면 한 $1,700 정도로 잡아줍니다. 예전에 북한을 떠나신 분들은 무슨 $1,700나 되나 아마 그러실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북한을 떠나오신 분들은 뭐 $1,700가 돈인가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신 분. 뭐 북한에서 재산이 뭐 몇십만 달러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즘에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그렇게 공식적인 통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북한 경제 현황을 계속 조사를 하고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북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내에서 한국 돈으로 한국은행은 이제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은 한국 돈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국 돈 한 140만 원 정도 벌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월급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이게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20년 전에 이제 국제기구 유엔에서 북한 사람들의 1990년대입니다. 1년 GDP, 1인당 GDP를 $140에서 $200로 추측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30년 만에
$200에서 $1,700로 갔다는 건 절대 액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변화폭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비약이죠. 예. 그래서 1년에 한국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 벌면 그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북한을 뭐 굶어 죽는 나라, 그렇죠. 배가 고파서 뭐 두만강을 넘는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는 건 좀 지나치지 않냐.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충격적인 통계도 많습니다. 휴대전화 600만 대라면서요. 정말이에요. 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휴대전화 600만 대 그 생각을 할 때 저 항상 그 상상을 하는데요. 매일 밤 600만 대의 휴대전화가 충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집안에 뭐 전기가 없으면 뭐 자동차 15V 중국산 배터리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게 사람들의 하루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죠. 또 이런 뭐 통계도 해볼 수 있는데 종합시장이 이제 400개가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시장이 400개? 그게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실 텐데 한국의 이마트가 149. 최근에 뭐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서 숫자가 좀 변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마트 숫자가 제주도 포함해서 한 150개 전후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종합시장이 얼마나 곳곳에 있는지. 물론 뭐 현대적인 시설, 주차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예전에 뭐 오일장,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 지방에 가면 향토시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 그런 것보다도 시설이 열악하긴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청진 수남시장 같은 경우는 가면은 그냥 북적북적 하다는 걸 저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매대가 뭐 거의 2만 개 가까이 있다면서요. 18,000, 한 6,700개 정도.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18,000명이면 지나가는 사람까지 하면 하루에 뭐 수만 명, 뭐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는 서울에서 그 뱅뱅사거리라고 하죠. 강남역. 거기 유동인구 많은 거기나,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명동거리도 하루 유동인구가 10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주말이나 이제 이럴 때 서울 서대문 안에 뭐 젊은이들도 다 막 모이고 가족들도 나들려고 이럴 때나 그 정도 유동인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들을 좀 우리가 반추해보면 북한의 경제적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좀 오늘 얘기에 이제 마무리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 변화의 동인이 북한 주민들의 대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에는 북한 주민들, 평범한 그 북한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순진하던 분들은 그냥 방에 이렇게 앉아서 언제 배급 언제 쌀이 올까? 우리 언제 쌀을 받으러 가야 될까? 이게 언제 우리 인민반장이나 당대표 비서가 이걸 얘기해 주려나 하다가 앉아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당원들부터. 당원들은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당의 방침을 더 잘 지켜야 되니까 당원들부터, 말단 당원들부터, 충성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뭐 이런 개방된 사회의 사람들처럼 서로 조직화돼서 시민사회를 만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 정부, 노동당에서 뭔가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이해와 이익에 따라 아주 재빠르고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 그 대응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응 능력, 바꿔 말하면 생존 능력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에게 절대 저는 뒤처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앞으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그런 놀라운 대응력이 지금의 사회 변화의 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북한을 상대로 한 정책이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해든 뭔가 좀 현실의 바탕을 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경제를 알아야 정말 북한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기다려 주시고요. 네, 경제를 알면 북한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요. 매번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